한나TV 한나쌤입니다. 제가 좀 가까워졌죠? 여러분들이 이 칠판이 다소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땡겨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땡겨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려고요. 자, 한능검 바로 오늘은 고급, 한능검 고급, 오늘은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오늘 나갈 진도가 참 많아요. 한 번에 싹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나갈 건데요. 삼국시대는 여기서부터 좀 다소 헷갈려하고 흥미를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삼국 간의 항쟁을 마치 우리가 중국 역사 삼국지 참 재밌게 읽잖아요. 위초고, 막 삼국 유비, 막 송견, 막 이렇게 싸우는 유비 조조 그런 것처럼 우리 삼국 시대도 한강유역을 서로 점령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배신하고 그런 부분을 정말 스토리텔링으로 재미있게 좀 그렇게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면 조금 더 공부할 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바로 5강부터 진도를 나갈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중국 강의를 할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한 번에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고급 강의는 좀 더 많은 왕을 공부해야 되고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필기를 따로 고구려, 백제, 신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먼저. 교재에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교재는 한능검 2주 패스, 한능검, 신가하기 한능검 2주 패스, 고급 이 강의 여기에도 따로따로 고구려 따로, 백제 따로, 신라 따로 하지만 그전에는 삼국의 성립, 발전 이렇게 나눴다면 중급에서는 고급에서는 고구려 7세기까지 한 번에 이렇게 다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흐름으로 공부하시긴 훨씬 편하게 교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강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진도 나가보도록 하죠. 자, 고구려는 어떻게 성립하고 어떻게 발전했느냐. 일단 고구려는 누가 건국했죠? 고구려 기원전 37년에 기원 전에 이미 예전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그 시기부터 고구려는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주몽이 건국을 했죠. 주몽의 건국 이야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활을 잘 쏘는 고주몽, 동명왕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동명성왕, 동명왕 뭐 이런 식으로. 자, 주몽이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몽이 어느 지역에 건국을 했냐면 졸본성에다가 건국을 했어요. 그래서 졸본 지역에 했다, 뭐 졸본성에다 건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몽이 졸본에서.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를 옮깁니다. 졸본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국내성으로 옮깁니다. 국내성 천도를 하게 돼요. 이때는 유리왕 때.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은 언제부터냐면 바로 고구려 태조왕 때부터입니다. 바로 1세기 태조왕 때부터. 자, 태조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좀 국가다라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그 전에 연맹왕국에서 이런 고대 국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4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왕권 강화, 영토 확장, 율령 반포, 불교 수용 요 4가지를 충족해 가면서 좀 더 높은 고대 국가가 돼버립니다. 탄탄해지면서. 그전에는 왕권이 약했어요. 오부조 연맹왕국, 연맹체일 때는 왕이 잘못하면 막 이렇게 따지고 귀족들의 힘이 여전히 셌는데 왕권 강화를 하면서 귀족들을 좀 눌러가면서 강력한 중앙집권화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다. 고대 국가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태조왕 때 어떤 식으로 왕권 강화를 하냐면 그전에는 이제 뭐 계루부, 전로부, 순노부 그런 오부에서 이제 왕이 나왔는데 이제는 계루부에서도 특히 고씨만 왕위를 세습할 수 있도록 딱 못 박아놨어요. 다른 성씨는 왕이 되지 못하게. 그래서 태조왕 때부터는 고씨가 독점으로 왕위를 세습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일종의 왕권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토를 넓혀요. 영토를 넓히는 거. 이것도 이제 그런 중앙집권 국가 기틀이 하나죠.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옥저를 병합합니다. 옥저를 흡수한다. 옥저를 고구려 땅으로. 옥저는 그전부터 계속 괴롭혔잖아요. 고구려가 맨날 약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토를 넓혔어요. 그리고 나서 태조왕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고국천왕.
고국천왕은 우리가 고구려 초기에 꼭 외워줘야 되는 중요한 왕입니다. 자, 이따가 중요한 왕은 마지막에 한번 싹 체크를 할게요. 고국천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국가의 행정을 정리를 하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부족적 성격의 5개의 부가 5부가 있었어요. 근데 부족적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부족끼리 서로 뭉치려고 하고, 왕한테 막 약간 태클 걸 수도 있고, 이렇게 국가가 하는 일에 비협조적일 수도 있잖아.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아예 흩어뜨려서 아예 국가가 행정적인 5부로 지역까지 완벽히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행정적인 부족적 성격의 5부를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개편했다. 행정적 5부로 개편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왕을 하고 그 다음에 형제한테 물려줬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형제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왕이 한 번 하면 오래 못하겠죠. 형제가 많으니까. 한 3, 4년 하고 한 10년 하고 바뀌고 이러면은 왕이 뭔가 업적을 이루려고 하기 전에 그 다음 형제한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럼 왕위 계승이 짧기 때문에 왕권 강화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왕이 죽을 때까지 해먹는 걸로. 그러면 좀 더 왕권 강화, 좀 뭔가 중앙집권적인 나라를 기틀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전에는 형제 상속이었는데 부자 상속으로 바꿨다.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이것도 왕권 강화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급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인물도 추가로 공부해주면 좋습니다. 바로 을파소죠. 고국천왕 하면은 을파소와 관련된 일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을파소는 사람 이름이에요. 을파소라는 사람이 되게 똑똑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지방에서 그냥 농사 짓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참 똑똑하고 좋은 일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건의를 해가지고 왕이 우리 나를 위해서 같이 일해주지 않겠는가. 그런데 을파소는 패기 있게 말합니다. 이왕 관직을 주실 거면 제일 좋은 거 달라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을파소가 참 국상이 돼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을파소가 거의 추진했던 고국천왕 때 한 거지만 거의 을파소가 아이디어를 냈던 게 바로 진대법입니다. 그전에는 진대법을 고국천왕만 우리가 기억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고급 과정에서는 을파소란 인물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을파소를 등용했다. 그래서 그가 추진한 것이 진대법이다. 진대법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봄에 꿔줬다가 가을에 갚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자를 두고. 약간 농민 구휼체계라고 할 수 있죠. 춘대 추납. 봄에 꿔주고 가을에 갚는다. 요거는 쭉쭉 이어집니다. 고려 때 흑창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조선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황국제도로 이어지게 되죠. 자, 고국천왕은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동천왕까지 봅시다. 자, 동천왕은 좀 영토를 넓히는데 좀 이렇게 계속 집중을 해요. 그때가 동천왕 때가, 고구려 동천왕 때가 중국의 위초고, 삼국이 싸우고 있었던 삼국지에 나오는 바로 위초고, 삼국의 분열시기입니다. 그래서 동천왕이 그 시기를 틈타서 고구려도 조금 더 영토를 넓히려고 노력을 하는데, 특히 위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위랑 좀 사이가 나쁜 연나라가 옆에 있었는데, 그 연나라의 공손형과 통교하기도 하고, 연나라의 대표 공손연, 연나라의 왕 이런 식으로 외우기 좋겠죠. 공손연과 통교하고, 그리고 이제 서안평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영토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천왕, 미천왕, 뭔가 좀 라임이 딱딱 맞죠? 동천, 미천. 자, 동천왕 다음에 미천왕인데, 미천왕 때도 역시 왕권 강화보다는 영토 확장에 이제 열을 올리는데, 이 서안평을 공격했잖아요. 완벽히 점령한 게 미천왕입니다. 요동지방과 서안평을 점령하고, 영토를 많이 넓히고 또 더 넓힙니다. 그 전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한사군을 배치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나라의 한사군. 그 중에서 하나가 낭랑입니다. 그 나머지들은 다 금방 없어졌거든요. 근데 낭랑공주 할 때 낭랑. 그리고 낭랑 옆에 함경도 쪽에 대방이라는 또 나라도 있었어요. 낭랑군과 대방군을 쫓아냈다. 그 영토 자체도 뺏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낭랑과 대방군을 축출했다. 그래서 이렇게
미천왕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틀이에요. 사실 여기서 제가 고국 원왕까지 써야 되는데 지금 칸이 없어가지고 아쉽네요. 좀 작게 쓸 거야. 자, 어쨌든 세기를 정리를 좀 해보면요. 몇 세기 몇 세기인지. 자, 태조왕은 1세기. 태조왕은 1세기고, 이제 고국천왕은 이제 2세기. 물론 이 사이사이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왕만 배우고 있는 거죠. 동천왕은 이제 3세기. 미천왕까지도 3세기로 볼 수 있고요. 여기로 내려오면 이제 4세기로 넘어옵니다. 4세기에 잠시 위기가 와요. 그래서 제가 고국 원왕까지는 여기다 쓰고 싶었는데. 자, 잠시 위기가 미천왕 다음에 이제 고국 원왕 때 위기가 옵니다. 고국 원왕은요, 고국 천왕은 하늘천, 높잖아요. 실제 하늘천자는 아닙니다. 근데 천자를 생각했을 때 높다. 고국 천왕은 한 일이 참 많다. 업적이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고국 원왕은 원자 들어가죠. 원통하게 죽었어요. 고국 원왕은 딱 기억하면 근초공왕에게 전사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딱히 업적을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그냥 고구려의 위기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근초고왕 공격으로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평양성 공격으로 전사했다. 고구 원왕이 전사한다. 원통하다. 이렇게 해서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고구려의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이 위기를 겪고 나서 소수림왕부터 고구려가 착착착착착 올라갑니다. 갑자기 전성기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4세기 말에 소수림왕이 뭔가 나라를 재정비를 해요. 뭔가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완성합니다. 중요한 걸 다 해요. 뭐 불교를 수용한다던가 교육기관을 만든다던가 율령을 반포한다던가. 그래서 소수림왕 하면은 불교 수용, 태약 설립, 율령 반포 요게 딱딱딱 세 개가 생각이 나야 돼요. 왜냐면 소수림왕은 시험에 잘 나와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4세기 말 소수림왕 때 불교를 수용한다. 불교 수용 누구한테? 불교 수용. 고구려는 누구한테? 고구려는 전진한테. 전진의 순도로부터 불교를 수용한다. 그리고 이제 태약을 설립을 하는데요. 태약은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까지는 좀 중국의 한문이라던가 유교를 좀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유교적인 그런 정치를 위한 기반을, 유교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태약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율령 반포. 율령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법률입니다. 법률을 발표하고 뭔가 나라의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소수림왕은 불교 수용, 태약 설립, 율령 반포 요거 3개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수림왕 다음에는 이제 너무너무 유명한 바로 광개토대왕이죠. 광개토대왕은 북진정책이라고도 하는데 영토를 만주 지역을 엄청 넓히고 전쟁에 엄청나게 능했던 그런 왕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은 왕이 뭐 잘 몰라도 광개토대왕은 알잖아요. 너무 유명한 왕이잖아요. 광개토대왕비에 그 업적이 다 쓰여져 있고.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아래로도, 위로는 뭐 만주 지역을 다 차지하고, 만주 지역부터 다 차지하고, 이미 다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만주 지역 차지해서 이어서 백제도 공격해요. 그래서 백제로도 쭉쭉쭉 내려와서 한강 이부까지 차지를 합니다. 백제로 공격을 하고, 광개토대왕 때 한강 이부까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한강을 점령한 건 장수왕이지만 한강 이부까지 이미 다 터를 다 광개토대왕이 잡아두었다. 그리고 심지어 신라를 도와줍니다. 신라의 외를 격퇴했다.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했다. 짧게 쓸게요. 이것은 호명 그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때 내무랑 때인데, 내무랑 때 이제, 내무랑이 4세기 후반, 그쯤에 이제, 이 광개토대왕은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인물이에요. 아주 4세기 후반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거의 5세기 인물이긴 한데, 4세기 후반, 5세기인데, 이제, 내무랑이 이제 도와달라고, 왜구가 쳐들어왔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격퇴해줬어요. 그것이 이제 호우명 그릇이 저기 고구려에서 온 그릇인데, 거기에 국강산 광개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직인이
광개토대왕의 직인이 찍혀있는 그릇이 발견이 됐어요. 경주 앞바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라랑 교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 엄청난 또 전성기였기 때문에 광개토대왕 하면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왕이 왕권도 강하고 엄청난 전성기임을 이렇게 좀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락이라는 내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개토대왕의 즉위 연호를 만든 거예요. 영락 1년, 영락 2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왕권을 좀 더 높이고 그 왕의 업적을 좀 높이려는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호를 사용하면 그 나라가 전성기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래서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했다. 이거는 너무 이제 한능권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했다. 그럼 광개토대왕 딱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그다음 광개토대왕 다음으로는 이제 장수왕이죠. 장수왕은 이제 위로 올라갈 게 없어요.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한강까지 쭉쭉 차지하고 거의 경상북도까지 쭉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남진정책, 장수왕 하면 남진정책이 생각이 나야 돼요. 광개토대왕은 북진정책, 장수왕은 남진정책.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긴다? 수도를 한강으로 옮긴다. 한강으로 옮긴다.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수도를 평양으로 옮깁니다. 그 전에 국내성이었잖아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평양 천도를 하고 수도도 평양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한강유역을 차지하죠. 그래서 한강유역 차지. 한강유역을 차지하니까 백제가 한강유역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손을 잡아야 돼? 백제가 신라랑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한강유역 차지하는데 이렇게 쓸게요. 계로왕이 전사했어요. 백제. 그래서 백제의 계로왕도 외우기 참 쉬워요. 한강을 뺏기고 죽었습니다. 괴롭죠. 계로왕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계로왕. 한강유역을 뺏기다니 이런 식으로 괴로운 왕이다. 계로왕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래서 계로왕이 전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수왕이 막 고구려가 쭉쭉쭉 내려가니까 신라랑 백제는 계속 밀리는 거야. 둘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제동맹을 맺습니다. 나제동맹. 그래서 이 장수왕의 남진정책에 대응해서 나제동맹을 맺는다. 이것도 따로 이렇게 써놓고 칸이 없네. 나제동맹. 예, 나제동맹을 맺은 왕은 누구냐면은 눌지왕과 비유왕이죠. 눌지왕과 비유왕이 신라의 눌지왕과 비유왕이 나제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고구려가 강성할 때는 신라, 백제에서 나제동맹을 맺게 됐다. 계로왕은 이때 전사하고 이런 식으로 백제는 완전 이제 위기를 겪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로왕 전사하고 백제는 어쩔 수 없이 웅진천도를 하게 돼요. 수도를 뺏기게 돼. 수지를 뺏기고 웅진천도를 하게 되고 장수왕 때 그리고 신라까지 공격을 해요. 이어서 신라를 쭉쭉 공격해서 어디까지 수도를 내려오냐면 경상북도까지, 경상북도 합천까지, 경상북도까지 영토 확장. 영토를 확장했다. 자, 광개토대왕은 광개토대왕릉비 너무나 유명한 비석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릉비. 장수왕은 중원 고구려비죠. 여기다가 위에다 쓸게요. 아래다 쓸게요. 광개토 대왕릉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중원 고구려비. 충주 고구려비라고도 합니다. 충주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적인 비석이 또 이렇게 하나씩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고구려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왕은 바로 문자왕입니다. 우리가 문자왕은 중급 때 쓰지 않았죠. 따로 필기하지 않았는데, 문자왕 같은 경우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고구려 최대 영토. 우리가 고구려 최대 영토를 간단히 장수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장수왕 때부터 문자왕 때가 조금 더 영토를 넓힙니다. 왜냐하면 부여를 이때까지 부여 있었어요. 부여를 완벽히 병합하거든요. 북쪽에 있는 부여를 완벽히 병합함으로써 문자왕 때 고구려 최대 영토를 찍는다.
여기서 우리가 고구려 최대 영토는 광개토대왕 아니야? 장수왕 아니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문자왕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최대 영토는 문자왕이다. 자, 그러면은 몇 세기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광개토대왕 4세기 후반 여기까지니까 고구 원왕부터 여기서부터 쫙 다 4세기 광개토대왕 4세기 후반 이제 광개토대왕부터 장수왕 때까지는 5세기, 문자왕 같은 경우는 6세기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기틀 마련, 고국원왕 때는 위기라고 할 수 있고, 소수림왕부터는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왕, 우리가 꼭 외워줘야 되는 왕이고, 그리고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왕은 바로 고국천왕. 고국천왕 어디서 나온다? 진대법에서 나온다. 진대법. 너무 많이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영토 계속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올 거고,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공소년까지 서안평에 관한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서안평이 어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체 서안평은 어딜까? 여기입니다. 자, 교재에다 나와 있어요. 서안평은 바로 요동지방,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낙동강 쪽 있잖아요. 신의주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시성 옆에. 안시성이 요동, 위에 요동이고 요동보다 더 아래쪽이 서안평이라는 거. 위치 좀 한번 봐주시고요. 신의주 쪽.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왕은 소수림왕이죠. 소수림왕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불교 수용한 왕은 웬만하면 외워주셔야 돼요. 불교 수용. 그리고 태약설립, 율령광부. 요거 3개 세트로 꼭 우리가 암기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광개토대왕 장수왕은 뭐 너무 중요하죠. 광개토대왕 장수왕은 고구려 최고 전성기니까. 이제 전성기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백제 공격했고, 그리고 신라의 외격태, 내무왕 때 교류가 있었다라는 부분 중요하고요. 호우명그릇, 요거 이제 사료 문제, 호우명그릇에 이제 사진과 함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 영락연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광개토대왕릉비도 한번 교재에서 보여드릴게요. 광개토대왕릉비가 나오면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충분히 도출될 수 있어요. 임나일본부설이라던가, 광개토대왕릉비, 영락연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광개토대왕, 역사, 정복전쟁, 장수왕이 세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광개토대왕릉비. 자, 그 다음에 장수왕과 관련된 거는 중원고구려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원고구려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고구려비는 충주에 있기 때문에 다른 용어로 충주고구려비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충주고구려비다. 국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구려의 비석이다. 충주 쪽에 있겠죠. 그리고 신라를 좀 낮추고 동일을 칭하고 신라를 왕을 매금이라 낮춰 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장수왕 나오면 중원고구려비가 생각이 날 정도로 공부를 해야겠죠. 장수왕은 한강유역을 차지했다. 장수왕 때 계루왕이 전사했다. 그리고 신라까지 공격해서 되게 밑에까지 내려왔고, 중원고구려비 중요하겠죠. 문자왕은 고구려 최대 영토. 제가 동그라미 친 고국천왕,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은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급을 시험 보실 거기 때문에 왕의 순서도 다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왕의 순서 외우는 부분에서는요, 앞글자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앞글자로 본인이 약간 스토리를 짜서 외워도 좋고, 앞글자를 따서 태고동미, 고소, 태고동미, 고소, 소광장문. 태고동미, 고소, 소광장문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은데요. 태고동미가 고소해서는 그렇게 외우겠는데, 태고동미가 우리가 쌀이라고 생각해서 태고동미가 고소해서 광장문, 아니면 그러니까 광장에 문이 있다. 태고동미가 고소하다, 광장에 문이 있다. 이렇게 어거지라도 어떻게든 앞글자 따서 외우십시오. 태고동미, 고소, 광장. 태고동미, 고소, 광장. 아니면 태고동미, 고소, 광장문. 태고동미, 고소, 광장문. 이렇게 앞글자 따서 반드시 좀 흐름을 외우시고요.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 한 왕 위주로, 별표 위주로 고국천왕,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렇게 중심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이 정도에서 아마 고구려는 출제되지 않나. 그리고 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구려만 물어보지 않고 고구려, 백제, 신라랑 같이 공통적으로 뭐 한강유역을 점령한 왕, 불교를 수용한 왕, 율령 반포한 왕 이런 식으로 묶어서 나오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업적도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자, 고구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